2018년 9.13 대책, 2020년 5월 6일 수도권 주택공급 대책, 그리고 2020년 8월 4일 서울 권역 등 주택공급 대책, 쏟아지는 공급 대책, 과연 하반기부터 집값은 잡힐까요? 지금 시작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드림부동산 투자연구소 정창래입니다. 최근에 이제 공급 대책들이 많이 나왔죠. 2018년에 이제 9.13 대책 나오고, 2020년에 5월 6일 수도권 지역에 대한 공급 기반 강화라는 대책이 나오고, 또 이번에 나온 8.4 대책까지 해서 공급에 대한 대책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3기 신도시도 공급을 하겠다, 임대주택 공급하겠다, 그 다음에 도심권에 이제 정비사업을 활성화시켜서 공급을 하겠다. 이런 여러 가지 대책들이 나왔거든요. 이렇게 주택 공급에 대한 것들이 지금 많이 나왔는데, 과연 그러면 이제 하반기부터는 집값이 잡힐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은 내년부터는 집값이 잡힐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좀 오늘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이제 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단 먼저 한번 원점으로 한번 가보죠. 원점으로. 지금 이제 수많은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왜 안 잡혔을까요? 근데 우리가 이런 대책들을 보면 지금 이제 대출에 대한 규제, 대출 규제 우리가 LTV 비율도 낮췄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액에 따라서 이제 대출 요건도 상당히 이제 낮췄고요. 거기에다가 우리가 청약 같은 경우도 대출 규제가 많이 낮췄고요. 그래서 대출에 대한 규제, 그 다음에 청약 제도에 대한 개편, 그래서 가점제, 가점제 지금 물량을 높였고요. 신규 아파트 9억 이상 같은 경우에는 중도금 대출도 안 되고요. 자, 이런 청약에 대한 규제, 그 다음에 최근에 좀 임대차 3법이 통과가 되면서 임대료에 대한 규제, 그 다음에 세금에 대한 규제, 세금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취득, 보유, 이제 처분까지 이 세 가지에 대한 세금이 다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주택 시장을 둘러싼 모든 것들을 지금 통제를 하기 위한 대출 규제, 청약 규제, 임대료 규제, 세금 규제를 지금 해왔다라는 거죠. 23번째 대책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 가격이 사실은 잡히지가 않았죠. 주택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특히 서울 권역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많이 올랐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지금 수많은 대책이 나왔는데 앞으로 주택 가격이 좀 잡힐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걸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겠죠. 그래서 특히나 우리 지금 무주택자이신 분들, 아니면 갈아타기 하실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좀 도움이 좀 되실 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수많은 대책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안 잡혔다라는 이유는 저는 어떻게 보면은 원점부터, 그러니까 처음부터 좀 잘못된 게 아닌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게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규제를 했으면 어느 정도 시장에 흔한 말로 약발이 좀 돌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 가만히 보면 2017년 8.2 대책 이후에 시장 좀 잠잠했다가 가격이 올랐고요. 또 2018년 9.13 대책 이후에 시장을 잠잠했다가 또 2019년 4월, 5월부터 또 가격이 올랐고요. 이번에 또 12, 16 부동산 대책 이후에 좀 가격이 잠잠했다가 또 2020년 또 한 5월부터 또 가격이 올랐고요. 이렇게 계속 이렇게 대책이 나오면 가격이 좀 조정받았다가 그 전고점보다 더 올라가고, 또 조정받았다가 더 올라가고, 또 조정받았다가 더 올라가고, 이런 현상이 계속적으로 되었다라는 거죠. 2018년 9.13 대책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우리가 그 2017년 8.2 대책이라던가, 그리고 전에 발표됐던 2017년 6월 달에 발표됐던 대책들을 보면 공급은 항상 공급은 많다. 수도권 지역에 공급은 많다. 주택 공급은 충분하다라는 메시지를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제 시장 참여자들한테 던졌다라는 거죠. 정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공급은 항상 많다. 공급은 항상 충분해. 어디에? 수도권 지역에. 자, 그런데 2018년부터 갑작스럽게 바뀌었죠. 2018년부터 9.13 대책,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 2020년부터 5.6 수도권 주택 공급 기반 강화, 7만 호 공급, 이번에 8월 4일 날 서울 권역 등 주택 공급 확대 방안, 13만 2천 가구. 갑자기 공급이 많다라는 정부가 이렇게 공급에 대한 대책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자, 처음부터 차라리 공급을 해줬으면, 우리 공급 많이 해줄게요. 공급을 많이 해준다라고 했었으면 사실은 이렇게까지 지금 주택 가격이 많이 오르지는 않았겠죠,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 가지 대책들이 나오는데 시장에 약발이 안 먹히니까 어떻게 보면 정부의 정책이
이 시장 참여자들의 신뢰를 지금 잃어버린 거 아닙니까? 신뢰를 잃어버렸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제 그래서 주택 공급에 대한 대책이 많이 남았는데, 자, 그러면 시장에서 요구했던 대책들, 30만 가구 공급하고 수도권 지역에 공급하고 끝에는 서울 권역, 서울에도 공급하고 이런 대책들이 나오면, 자, 시장에서 요구했던 거 아닙니까? 시장에서 요구했던 거면 과연 주택 가격이 잡힐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공급을 많이 한다라는데 계속 집값이 안 잡혀요. 이게 어떤 게 문제냐면, 자, 우리가 지금 국민소득도 많이 높아지고요. 수요자들의 눈높이도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또 여유가 되면 오래된 구축 아파트보다는 신규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상당히 높죠.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사실은 이 시장에서는 주택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택의 양. 내가 살고자 하는 지역, 원하는 지역, 살기 좋은 지역에 주택의 양이 충분하게 공급이 되는 게 중요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양질의 주택이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양질의 주택이 필요했던 거죠. 왜? 수요자들의 눈높이가 많이 높아졌다라는 거죠. 수요자들의 눈높이가. 자, 그러니까 주택이 필요한 지역의 공급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동안 그렇지 못했었다는 거죠. 근데 주택이 필요한 지역이 어딥니까? 우리가 인프라가 잘 갖춰진 곳들. 그 다음에 아니면은 내가 이제 뭐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 자녀분들이 있으면 자녀 교육하기 좋은 곳들, 그 다음에 내가 직장이 있으면 직장 가기 좋은 지역들, 그 다음에 생활 인프라가 좋은 지역들, 이런 지역들이 주택이 필요한 지역 아닙니까? 인프라가 갖춰져 있고, 그 다음에 직장 가기 좋고, 이런 지역이 어디냐면 서울하고 서울 권역이에요. 서울 주변 지역들. 이런 지역의 주택이 꾸준하게 공급이 처음부터 이런 지역의 공급이 이루어졌었으면은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에 대한 수요자들, 요즘 뭐 패닉바잉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런 잠재적인 수요자들에 대한 신뢰를 줬었겠죠. 근데 그렇지 못했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요건은 뭐예요? 기본적인 요건은 좋은 환경에서 살고 싶어 하는 겁니다. 좋은 환경에서. 임대 아파트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임대 아파트에서 사는 게 아닌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요건은요. 기본적인 요건은 좋은 환경에서 내가 여유만 되면 좋은 환경에서 살고 싶어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좋은 환경이 되는 지역의 주택 공급을 충분하게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여유가 없으신 분들은 이런 임대 아파트 공급을 공공섹터에서는 임대 아파트 공급을 충분하게 해주면서 여유가 안 되시는 분들은 여기서 생활하시다가 자립을 해서 나갈 수 있게끔 당연히 도와줘야겠죠. 당연한 겁니다. 그죠? 이거는 공공섹터에서 이제 주도를 해야겠죠. 아무래도. 그죠? 자, 하지만은 그 외분들, 능력이 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여유가 되는 한 상대적으로 좋은 환경에서 살고 싶어 하는 거죠. 내 직장에 가까운 곳, 내 자녀 교육하기 좋은 곳, 내가 살기 편한 곳, 내가 일을 하고 집에 들어가서 편하게 쉴 수 있는 지역들. 이런 지역에 살고 싶어 하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이건데 이거를 무시하고 외곽 지역에 공급만 하겠다? 라니까는 사실은 시장에서는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죠. 자, 그런데 지금도 이제 마찬가지죠. 자, 8월 4일 날 나온 서울 권역에 대한 주택 공급을 보면 지금 고밀 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을 하겠다라고 하거든요. 고밀 개발을 통한. 자, 고밀 개발이 뭡니까? 고밀도로 개발하게 되면 주거에 대한 쾌적성은 상당히 악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닭장 같은 아파트가 생기게 되고 안에 단지 내에는 공원 같은 경우도 상당히 없고요. 그죠? 예, 공원 앞에 우리가 아파트 단지라는 거는 내가 앞에 공원 단지도 있어야 되고, 그게 바로 공개 용지가 많을수록 단지 내 주거 쾌적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고밀 개발이라는 거는 한정된 지역에 더 많은 사람들이 살면서 주거 쾌적성이 악화되고 공개 용지도 적어지게 되고, 그럼 당연히 주거에 대한 질이 떨어진다라는 거죠. 주거에 대한 질이. 예. 그러니까 주거에 대한 질이 떨어져 버리니까는 당연히 좋은 지역, 그러니까 좋은 환경에 살고 싶어 하는 지역 사람들은 이거에 동의를 못 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지금 어떤 거냐면 바로 여러분들 공공재건축 같은 경우죠. 자, 지금 공공재건축이라는 거 이런 거잖아요. 지금 용적률 상향해 줄게. 그래서 높게 지어라. 그 다음에 청소 완화시켜 줄게. 높게 지어. 그죠? 그러면 이제 세대수가 많이 늘어나겠죠? 그런 사업성이 이제 개선이 되면은 진행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서울에 공급도 증가되지 않겠느냐. 이게 지금 공공재건축이거든요. 자, 중요한 건 근데 용적률 증가분의 50%는 임대아파트로 공급을 해야 되는 거고요. 예.
임대 아파트를 공급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근데 사회적인 소셜 믹스 차원에서는 뭐 임대 아파트 공급도 하기도 좋은 건데 중요한 거는 재개발 그러니까 재건축 소유자들이 과연 이만큼의 임대 아파트 공급을 감내할 수 있냐 이거죠. 나는 주거가 쾌적한 지역에서 살고 싶은데 이만큼의 임대 아파트를 감내할 수 있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예. 자, 거기다가 또 일반 분양 세대가 또 증가를 하게 되겠죠. 그냥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는 임대 아파트, 또 늘어나는 용적률의 반 정도는 일반 분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분양 세대 수가 늘어나니까 분양 수입이 증가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사업성이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재건축 조합원 입장에서는 반대할 이유가 없죠. 그죠? 예, 내 사업성이 좋아졌으니까.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사업성이 증가를 했으면 이익이 조합원들한테 가야 되는데 조합원의 이익이 제초안이라던가 개발이익에 대한 세금 환수, 그 다음에 분양가 상한제라든가 이 분양가를 낮추는 거죠. 이런 분상제라든가 제초안 때문에 조합원의 이익은 그대로 하는 거죠. 예, 조합원의 이익은 그대로고 고밀 개발되면서 인프라는 그대로 주거 쾌적성은 악화되고 임대 아파트만 공급이 된다. 과연 재건축이 진행이 되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어렵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공공 재건축이라는 게 저는 좀 개인적으로 어렵다라고 보는 거죠. 물론 이제 반대로 보면 여러분들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좀 활성화될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재개발은 어차피 임대 아파트 의무 비율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임대 아파트를 짓고 용적률을 더 상향받아서 하면은 어차피 가능한 거거든요. 원래 재개발은 임대 아파트 의무 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공공 재개발 같은 경우에도 어찌됐든 그러니까 고밀에서 개발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는 어찌됐든 그 지역의 주거 쾌적성과 악화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공공 재개발은 상대적으로 공공 재건축에 비해서 사업이 진행이 될 가능성은 높지만 어찌됐든 고밀 개발이 되기 때문에 그 지역의 주거 쾌적성은 상당히 악화가 되는 거니까 주거에 대한 쾌적성이 악화가 된다. 주거에 대한 질은 떨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수요자들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좋은 환경을 원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좋은 환경을 살기를 원하는데 이런 재건축을 소유하고 있는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수용을 못 하는 거죠.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보면 그래서 이제 도심 내 사실 주택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아니면 분상제 이런 징벌적인 그러니까는 벌 내리는 것처럼 이런 세금 환수가 아니라 어느 정도 좀 리즈너블한 세금 환수를 하면서 조합원의 이익을 어느 정도는 보장을 해주는 예, 어느 정도는 보장을 해줘야 원래 재개발 재건축이 민간 사업이잖아요. 토지 등 소유자가 하는 사업이죠. 거기에 소유자들이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은 민간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는 조합원의 이익을 보장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규제를 좀 완화를 해줘서 좀 합리적인 세금 환수를 한다 그러면 그리고 이익을 보장해 준다라고 하면 알아서 민간에서는 재개발 재건축이 이루어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민간에서는 공급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입지라던가 그 다음에 주변 인프라라든가 이런 각 여건에 맞는 각 지역에 따른 여건에 맞는 주택 공급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강남 한복판에 임대 아파트 지으라고 하면 안 갑니다. 그러니까 각 지역의 여건에 맞는 주택 공급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는 기존의 재고주택 시장 물량도 우리가 신규 물량뿐만 아니라 기존의 재고주택 시장에서도 시장에 물건이 나올 수 있도록 테러로 열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기존의 재고주택 시장에 테러를 열어주는 건 어떤 거냐면, 자, 보유세는 그냥 강화시킵니다. 예, 보유세는 강화시켜요. 만약에 보유세를 강화시키면 최소한 보유세 부담 때문에 매도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생기는 거죠. 그러면 매도를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양도소득세에 대한 것들을 어느 정도는 완화를 해줘야 되는 거죠. 너는 다주택자니까는 양도소득세 70%까지 해서 다 세금 환수해야 돼. 이게 아니라 이분들이 좀 빠져나올 수 있게끔 어느 정도의 그러니까 숨을 쉴 수 있게끔 테러는 열어줘야 기존의 재고주택 시장 물량도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발상의 전환이 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아까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수십 번의 대책, 23번째 대책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안 접혔다라는 거는 사실은 원점부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계속 규제 일변도에 지금 대책을 피니까 이 규제가 나오니까 또 다른 규제를 해야 돼요. 그죠? 예, 이번에 임대차 3법 통과가 되고 나서 보니까는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이 되니까
그 전월세 전환율이 좀 낮추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뭔가 계속 규제를 해야 되니까 규제를 하니까 또 다른 규제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규제의 역설이에요. 규제를 했어요. 근데 이게 부작용이 있어. 그럼 또 다른 규제가 나오고 또 이것도 부작용이 있어. 또 다른 규제가 나오고. 그죠? 자, 우리가 부동산이라는 거는 자,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의식주하고 관련된 거기 때문에 당연히 정부의 개입은 항상 있어 왔습니다. 우리가 먹고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정부의 개입은 있어야 돼요. 근데 정부의 개입이 너무 과도하게 개입을 하면 너무 규제를 남발을 하면요. 어느 정도는 시장에 맡겨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모든 거를 지금 임대가 규제, 대출 규제, 매매가 규제, 분양가 상한제 규제 모든 거를 규제를 하니까 원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지금 시장이 흘러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시장의 자율 기능에 좀 맡겨둬야 된다는 거죠. 어느 정도는. 자, 그리고요. 수많은 대책이 나오면서 사실은 이분들 다주택자, 1주택자, 무주택자, 임대인, 임차인 어떻게 보면 이런 정부의 정책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면서 어떻게 보면 전부 다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임대인 같은 경우에는 보유세 증가라든가 세금에 대한 증가, 그다음에 양도소득세에 대한 강화, 테러가 없고요. 그죠? 예. 그리고 1주택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대출에 대한 규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사실상 B급지에서 A급지, C급지에서 B급지로 갈아타기가 상당히 어려워졌습니다. 그죠? 예, 갈아타기가 상당히 어려워졌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주택자 같은 경우에도 구축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새 아파트에 살고 싶은데 못 들어가는 거죠. 뭐 가점도 안 되는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주택 가격이 많이 상승을 했는데 대출 비율을 낮춰버리니까 대출이 안 나오니까 주택을 못 사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 무주택자 분들 같은 경우에서도 뭐 어떻게 보면은 청약제도가 개편이 되면서 2030 세대, 조금 가점이 되는 4050 세대, 이 세대 간의 또 갈등도 지금 많아지고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특히 무주택자 분들 같은 경우는 그동안 집을 못 사서, 그 다음에 다른 주택들이 가격이 올라가는 거를 지켜보고 있었던 박탈감, 얼마나 크겠습니까? 1주택자도 마찬가지입니다. 1주택자 분들도 내 거는 이만큼 올랐는데 남의 거 이만큼 올랐어요. 상대적인 박탈감 많겠죠. 그 다음에 임대인 입장에서도 사실은 선의의 피해자도 많을 겁니다. 뭐 종부세 강화시키고 이러면 사실은 뭐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이런 것도 조그만 거에서 월세 받아 먹는데 이런 거 다 종부세에 합산돼 버리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는 월세 받는 것보다 세금 내는 게 더 많은 경우도 생기는 거고요. 특히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에도 불과 2017년부터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활성화 대책을 폈는데 했는데 지금 그 혜택을 갑작스럽게 축소하거나 없애거나 이렇게 해버리니까 어떻게 보면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도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거고 또 임차인 같은 경우도 이번에 임대차 3법이 통과가 돼버리면서 지금 당장 여러분들 많이 느끼고 계시잖아요. 전세가가 지금 급속도로 오르고 있고요. 전세가가 오른다라는 거는 월세로 전환 속도가 빨라지면서 또 임차인 입장에서는 주거에 대한 비용이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는 거죠. 또 하나는 전세가 점점 없어지면서 임차인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했던 패턴이 전세로 거주하다가 매매로 갈아타는 어떻게 보면 전세 자체가 매매로 갈아타는 주거 사다리의 역할을 했는데 하나의 주거 사다리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월세 살다가 매매로 갈아타기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상당히 어렵겠죠. 전세에서 차라리 매매로 갈아타는 게 낫죠. 근데 전세가 없는데 그럼 월세 살다가 매매로 갈아타야 되면 월세 살면은 주거 비용도 내가 다달이 나가야 되는데 어찌됐든 모든 사람들이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주택자도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무주택자도 1주택자도 임대인도 임차인도 피해자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주택 공급에 대한 대책이 나오면서 과연 하반기 집값이 좀 안정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강의를 좀 진행을 해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